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020학년도 고3 3월 학평 해설을 맡은 저는 남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회입니다. 네네. 해마다 늘 그렇듯이 올해도 이 학평, 또 모평, 수능, 해설의 첫 출발선에 저희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치르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시험을 보는 날 아침에 시험지를 받아서 또 문제를 푼 학생도 있을 것이고 집에서 이제 출력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푼 학생도 있겠습니다만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뭔가 여태까지와 우리의 선배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치른다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는 역사적인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실제 시험 치르듯이 그렇게 해봤으면 충분히 뭐 실제 시험과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럴 때일수록 치밀하게 나의 현재의 학습 수준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바로 그런 치밀한 그 분석을 남궁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저랑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 출발선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3학년들 이른바 현역이라고 부르는 학생들이 이 시험에 이제 난도 같은 게 어떤가 전체적으로 나만 어려웠나 아니면 혹은 나만 쉬웠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좀 이따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느낌 같은 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화법, 작문, 그다음에 이제 문법까지 보면 예년에 아주 어려웠던 그런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난도가 그닥 많이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 한두 문제를 매우 어렵게 이제 출제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적정 수준의 좀 난도로 이제 출제가 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좀 까다롭게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두 문항 혹은 이제 세 문항 정도 이제 있었을 겁니다. 그 문항이 아무래도 이제 등급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문학은 전반적으로 좀 평이한 편이었고요. 작품들이 조금 낯설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대충 이야기한 요 얘기들을 좀 이따 상세화할 테고요. 그리고 이상하다, 나는 어려웠는데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 그렇죠. 많이 있을 거예요.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네. 예년의 3월 학평에 비교하거나 혹은 최근에 어려워진 국어 수능에 비교할 때 조금 평이한 편이었다라는 정도. 그래서 뭐 과히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느꼈을 난도, 곤란도 이런 것들은 각기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본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정말 요번 학력평가 너무 어려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공부를 잘 해서요 수능 때 정말 쉬웠다라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치러진 시기는 비록 3월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 3월 학평 아니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있잖아요. 이제 세부적으로요. 네. 이제 해설 강의도 원래 여러분들 처음이라 잘 모를 텐데 몇 년째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화법과 작문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언어 과거의 이름으로는 문법이죠. 네. 문법 문제 김철현 선생님. 그리고 독서 이어서 공부하시고 문학으로 저한테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흐름으로 갈 건데요. 이 총평에서도 각각 세부 분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죠. 전체적인 그 해당 분야의 경향과 또 주목해봐야 될 문제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저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입니다. 알다시피 1번부터 10번까지가 화법과 작문입니다. 그렇죠? 어렵지는 않으나 굉장히 골치 아픈 세트잖아요. 이 화법과 작문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헤쳐나가느냐가 뒷부분 전체 국어 시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 오늘 해설도요. 이건 여기에 근거가 있으니까 이게 2번이 답이에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은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나갈 건데요. 화법과 작문은 저와 함께 얕은 어자 깊은 언어라는 개념 강의를 통해서 또 그리고 2021 수능 특강 화법 작문 언어를 통해서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더 잘 알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야말로 얍삽하게 빨리빨리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굉장히 영리한 공부가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이니까 첫 학평, 3월 학평 해설이니까 꼭
진짜 강조해두고 싶어요. 전략적인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분야가 바로 화법과 작문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지금 출발선에 서 있는 거니까 수능 보는 그날까지 그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어요. 전형과 전략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김철현 선생님도 잠깐 처음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요번 화법 작문 문제들에는 뭐 그렇게 엄청난 이거 킬러 문항이다라고 부를 만한 그런 문제는 없고요. 최근에 어려웠던 수능에서의 굉장히 까다로웠고 오래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그 화법 작문 문제들, 그런 귀찮은 문제들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1번부터 10번이 바로 최근 화법과 작문의 경향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문제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이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전형적인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따라서 그 전형적인 문제들은 하나하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 전략, 좀 빠르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존재하는 문제 유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요 화법과 작문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 맞았다, 다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친해지는 거다. 본격적으로 내가 이 화법과 작문을 이제 정말 내가 앞으로 수능까지 가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런 전략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아는데 초점을 맞추고 공부해두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에서의 결과, 성적보다 나중에 두고두고 1번과 10번을 분석을 하는 작업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전형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 유형별로 전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공부를 하자. 1부에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겠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그렇게 공부하자라는 거고요. 자, 이 문제가 문제다. 한번 보겠습니다. 화법과 작문 10문제 가운데서요. 뭐 전부 다 중요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형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제가 이렇게 두 종류의 문제를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3번 문제와 9번 문제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이따가 사용할 용어로 고향을 떠난 문제, 고떠문이라고 제가 줄여서 부르는 우리 같이 공부한 사람들 알죠? 고향을 떠난 문제들이에요. 따라서 문제 안에 내적 논리만으로도 금방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의 제일 핵심적인 전략이라는 것은 지문에 해당되는 화법의 대본이나 작문의 초고 같은 그 볼륨 큰 아이들을 최대한 요령 있게 검토하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통째로 검토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전략을 최대화, 극대화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3번과 9번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빠르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영리한 전략 함께 이따가 볼 거고요. 그리고 5번과 8번은 상대적으로 그와는 반대쪽에 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고른 겁니다. 뭐냐? 섣불리 전략 시도하려고 하다가 허둥대다가 잘못하면 큰 코 다치는 문제들입니다. 내용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될 문제라서 제가 5번 문제와 8번 문제를 언급했어요. 5번 문제는 이렇게 화법의 대본 가운데 어떤 부분을 묶어놓고 거기에서 학생 1이 학생 2의 의견에 대해서 어쨌느니 학생 3이 학생 2의 의견에 대해서 어쨌느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잘 살펴봐야 되는 흐름을 봐야 되는 문제고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가지고 잘못 분석을 한 걸 이제 예상 독자에 대한 분석하고 결부지어 가지고 정답지로 만드는 그런 식의 문제였거든요. 요거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 주의해서 보자. 그래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자면 쉽게 풀 수 있는 전략적인 문제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손에 쥐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요, 언어 그리고 독서 분야에 대해서 김철원 선생님과 총정리한 다음에 저는 문학으로 다시 오죠. 이어서 언어부터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흔히 우리가 문법이라고 알고 이제 공부를 했던 영역입니다. 문법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개념 공부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근이 무엇인지, 어간이 무엇인지, 어말어미가 무엇인지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하죠. 어떤 것들은 달달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개념을 내가 외웠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느냐, 그 문제 잘 푸는 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개념을 잘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이 사례를 분석을 정말 잘 해야 언어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이요, 바로 그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할 때도요, 이번 시험에 나타난 그러한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11번, 12번 특히 눈여겨봐야 할 텐데요. 11번을 이 문제가 문제다라고 선정한 이유는요, 11번은 흔히 우리가 많이 접한 음운 변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음운 변동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단순하게 묻고 있지 않고요, 그 네 가지 유형과 관련하여 사고의 과정, 판단의 과정, 단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의 과정, 그 단계에 따라 공통적인 유형을 찾아야 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례를 또 찾아야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음운 변동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고 있어서는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사례를 정말 치밀하게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점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11번의 특징에 유의하여 공부 잘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번도요. 11번과 이제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 문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장에서는 정말 자주 나오는 것이 아는 문장, 안긴 문장, 특히 겹겹이 안겨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그 겹겹이 안겨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석력이 필요한데요. 그런 분석력이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2번도 여러분이 주목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요, 바로 독서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서가요, 수능에서 나의 점수, 나의 등급을 결정지은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년 독서에서 정말 괴로운 지문, 괴로운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읽고 사고하는 능력을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잘 기르지 않으면 수능 시험장에 가서 낭패를 겪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독서 공부하는데 중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요, 이 개념 그리고 원리 방법에 대한 이해를, 추론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할 때 잘하는 거, 그거 힘든 일입니다. 선천적으로 정말 운동 능력이 매우 탁월해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부터 잘 익히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지 않으면 그 운동 잘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독서도 여러분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한글 알아요. 글 읽을 줄 압니다. 그런데 글자를 읽는다고 해서 독서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잘 풀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고하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답에 접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개념, 이 원리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추론하는 방법을 잘 배워서 익혀야 합니다. 그 방법을 익히는 공부를 꼭 하길 바라고요. 무언가 부족한 상태에서 읽고 문제 푸는 것만 반복하는 그런 공부 안 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런 개념과 원리 방법을 특히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추론을 잘 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18번과 20번은요, 사회에서 출제된 문제죠. 18번은 그래프 문제고요. 20번은 표 문제입니다. 그래프와 표는 근래 고난도 문제에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 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 표가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개념이나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가 출제 요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문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문 독해 과정부터 출제 요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문제를 어떤 방법에 따라 사고해서 해결해야 하는지를 익히고요.
그 방법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하게 만들기 바랍니다. 아울러 29번, 30번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29번, 30번은요, 기술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29번 사례에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번도 구체적인 그런 사례와 관련이 있지만 문제의 이제 사고 방법은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익혀야 되거든요. 정리를 할게요. 우리 독서 잘하려면요, 그냥 글자를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에 따라 판단을 잘해야 된다. 추론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이번 시험의 여러분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사고를 잘 못하는지, 어떤 이해를 잘 못하는지 파악을 해서요, 앞으로 공부할 때 잘 그런 것들 유념해서요, 꼭 실력을 기르는 그런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우리 독서 분석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문학 분석 남궁희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다음은 문학입니다. 문학 재미있지만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문학 너무나 중요한 파트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독서 설명 김철환 선생님 하실 때 그랬죠. 독서가 결국엔 등급을 결정짓는 킬러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했는데, 문학은 거기에서 독서에서만 어쨌든 손해를 볼지라도 문학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되는 보루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은 만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학에서 이 3월 학평에서는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낯선 지문, 낯선 작품을 우리가 내 눈으로 이해하고 감상하고 내 머리로 이해도 되고 감상도 되고 이럴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자, 그 점에서 바로 3월 학평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험이요. 이번 3월 학평만이 아니고 늘 그렇습니다만 이번 3월 학평 역시 낯선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작품들 거의 대부분 처음 보는 작품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낯선 지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하고 감상하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걸 그 장르에 대한 이해와 감상법을 익혀야 되겠구나라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각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시험이었을 거고요. 또 하나, 이 3월 학평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문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서 느끼고 이번에 이 시험을 치르면서 느꼈던 곤란도가 수능 시험 때도 똑같이 이어지겠구나라고 과도하게 겁은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있겠지만 이 시험은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연계 출제와는 무관한 시험이거든요. 즉,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금 전부 낯선 작품이었지만 11월 본수능 때는 여러분이 수특 문학 그리고 수 안에 있는 문학 작품들을 철저히 공부해 놓는다면 이만큼 낯설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낯선 정도가 충분히 완화된 시험 수능에 가서, 그러나 비연계로 출제된 낯선 지문들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가, 그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봤다. 그걸 전부 다 낯선 지문으로 그 능력을 극대화하는 테스트를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문 전체는요 낯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히 어렵지 않았죠. 주의해야 될 문제가 몇 문제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뭐 상대적으로 진짜 수능급이었다든지 굉장히 어려웠다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문제다. 몇 문제만 제가 주요한 거 언급할게요.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요, 제가 이렇게 38, 39, 40번을 쪼로록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현대소설 유능길의 묘지 근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 작자미상의 김인양전 이어지는데, 이렇게 서사문학이요, 현대소설 고전소설이 쭉 이어지는데 아마 여기서 곤란을 겪었던 학생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의외로 시보다 소설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줄거리가 파악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잘 안 됩니다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었군요. 막 지금 반가워하는 소리가 모니터 너머로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만 그렇지는 않다. 너무 겁먹지 말고 너무 쫄아들지 말자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소설의 줄거리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38번, 이따 이제 문제 풀이할 때 5부, 6부에서 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만, 38, 39, 40번이요. 문제 유형들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용 파악이 제대로 돼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할 줄 아는 힘을 기르는 게 서사문학,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어쨌든 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구나. 핵심은
누가 등장해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것만 볼 줄 알아도 이런 문제들을 과히 어렵지 않게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는 단순하게 그냥 내용을 묻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보기를 달고 뭐 외적 준거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좀 더 심화해서 내용 확인과 결부짓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서사문학에 좀 주의하자. 제가 이거 3월 첫 학평 시험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강조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44번 문제는요. 시에서 현대 시에서 두 작품을 엮어 놓은 그 보기형 3번 문제인데요. 3점짜리 문제인데요. 이렇게 어떤 뭐 그늘의 의미 이런 걸 가지고 준거를 주고 그에 따라서 시어와 식구의 의미, 기능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는 항상 나옵니다. 제가 예언할까요? 올해 수능에도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조금 심화된 이해를 묻는 문제 시에서는 특별히 주의해야 했다. 자, 요번 시험도요. 전부 낯선 지문이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아마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죠. 시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고전시가 상대적으로 이 전체 지문 가운데 제일 익숙한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도 그렇게 독해가 어렵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세 문제나 언급하면서 더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설, 현대소설, 고전소설의 줄거리 파악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문학 파트 정리하고요. 우리 더 상세한 얘기, 재미있는 얘기, 또 감동적인 이해와 감상,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은 이따가 5부와 6부에서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시작 제대로 해야죠. 메시지가 괜찮아, 힘을 내, 이왕 할 수 있을 거야.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3월 학평 굉장히 중요한 시험 아니겠습니까? 네, 중요합니다. 3월 학평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3월 학평, 네. 바로 여러분이 치른 첫 모의고사는요 구름판이다라고 말을 하고 구름판이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띠틀 여러분 해봤을 겁니다. 띠틀을 할 때요 막 달려갑니다. 자, 구름판에 발을 탁 디디죠. 그 구름판에 발을 디딜 때 엉뚱한데 어디 이상한 데를 짚으면 제대로 뛰어오르지 못합니다. 넘어져요. 심지어. 그렇죠. 심지어 넘어지죠. 어디를 잘 디뎌야 하는지를 알고요. 그 지점을 정확하게 딛고 높이, 멀리 점프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3월 학력평가 첫 모의고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요. 어느 지점을 내가 잘 짚어야 되는지, 발로 디뎌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언어, 독서, 그 다음에 화작, 문학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바로 그 지점을 알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부터 여러분이 시작을 잘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항상 이 해설 강의 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왜 맞고 왜 틀렸는지, 이 선지는 왜 맞고 이 선지는 왜 틀렸는지에 대한 그냥 해설지에 있을 법한 그런 해설을 하는 거라면 저희들은 그런 해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해설지 읽으면 되죠. 네, 실력을 쌓아주는, 전략을 일러주는 그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저는 3월 학평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3월 학력평가는 뭐다? 출발선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물론 3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3월 학력평가 원래 해마다 수험생들의 진짜 출발선 역할을 해왔어요. 올해는요, 조금 늦어진 출발선이 되겠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같이 늦어졌고요. 그 출발선에서부터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결승점까지 누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뛰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시점에 내 실력이 어떻고 이 시점이 또 언제이고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네. 뭐 덧붙이실 말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출발선 제대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고요. 출발 잘 하면 되는 거죠. 출발 잘 하고 구름판에 잘 발 구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시험지 받았으니까 알 테지만요. 표지에 이런 말이 쓰여 있더군요. 그 필적 검사 증명을 위해서 쓰는 말이요. 얼음 뚫고 봄의 빗장 열어 마주하는 희망이라는 말이 메시지가 쓰여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 의미가 더욱더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또
때로는 울적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다니 뭐 조금은 억울한 생각이 들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 얼음 뚫고 봄의 빗장 열어 마주하는 희망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고요.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서 수능 보는 그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네. 저희 두 사람은요, 앞으로도 계속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날 거예요. 네. 여러분 1강부터 바로 시작하죠. 네, 그러면 끝까지 우리 열심히 하는 겁니다. 1부부터 공부할게요. 안녕.